자, 갈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인성검사 준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인성검사라면서 인성도 불합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준비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인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갈 때 인성검사 많이 보죠. 그래가지고 뭐 나는 불을 보면 매혹된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때리고 싶다. 막 이런 문항이 나와요. 나는 매우 그렇다. 뭐 5점 척도로 나오기도 하고 7점 척도로 나오기도 하고 yes, no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인성검사는요. 저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본인의 경향에 나옵니다. 본인의 경향.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인성이 정답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제일 나쁜 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모델링을 해서 이거에 꾸며가지고 맞추려고 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역해가 안 돼. 함부로 역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만든 겁니다. 더미 문항까지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최대한 솔직하게 내 성향을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라이먼트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얼라이먼트 쫙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인성검사의 결과값과 AI 역량검사의 결과값과 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어떤 느낌과 면접에서의 느낌이 비슷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성검사를 봤더니 얘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외향적이고 아웃도어해. 근데 면접을 보는데 벌벌 떨면서 내향적이고 막 이런 모습이 보여.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면접관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검사 결과지는 무조건 면접에 레퍼런스로 대부분 올라가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럼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인성검사를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면접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면접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회사 와서도 거짓말하거나 포장을 합니다. 뭔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 뽑지 않아요. 자,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인성검사 결과를 검증할 기회가 면접도 있고 자소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좀 조심할 것들이 있어요. 인성검사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짓말 척도에 걸리는 경우예요. 거짓말 척도에 걸리는 경우는 뭐냐면 라이 스케일 혹은 신뢰도라고 부르는데 이 거짓말 척도에 걸리면 거짓말이 상습화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척도에 걸린 친구들은 바로 아웃시켜요. 옛날에 SK도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항이 바뀌긴 했는데 X자 뜨는 친구들은 일단 눈여겨봤어요. 아웃시켰어요. 거짓말 척도에 걸리는 경우가 뭐냐면 어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짓말 척도에 걸리는 게 첫 번째가 과학의 일관성을 맞췄을 때예요. 오히려 맞췄을 때 완벽해.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걸 계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완벽하게 뭐 막 역해해가지고 완벽하게 맞춰도 떨어져요. 그리고 아예 이게 너무나 안 맞을 때도 떨어져요. 이 두 가지 경향이에요. 그리고 이 로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100%를 나타내는 수식어.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yes, no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여러분들 뭐 한번 지금 시청자분들 한번 구독자분들 보세요. 이거 yes예요, no예요. 대부분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부분은 yes일 겁니다. 아니, no일 거예요. 거짓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no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걸 yes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한 가지 문항이 어떤 로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거 예시예요. 이렇게 만약에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스. 이렇게 하면 도덕성이 올라가요. 도덕성. 도덕 가치가 올라가고 도덕성이 올라가고 다음에 거짓말 척도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의 문항이 막 여러 개의 그런 이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역해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짓말 척도에 걸리는 거 두 가지 유형. 뭐 첫 번째 과하게 이거 역해해서 그대로 맞췄을 때 너무 정합성이 맞춰도 떨어지고 두 번째는 너무나 틀릴 때 또 떨어지고 그래서 솔직하게 해야 돼. 더미 문항도 있어요. 함정 문항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반사회적인 친구. 그래서 사회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때리고 싶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막 앞에서 막 담배를 펴. 속된 말로 뭐 길빵을 해. 막 때리고 싶잖아. 짜증이 나는데. 뭐 이럴 때가 있지? 그럼 막 예스를 쳐. 근데 이런 게 몇 가지 불황에 이게 예스가 많이 되면 이 친구는 반사회야. 이게 사실 막 지나가는 사람 계속 때리는 사람을 회사에서 어떻게 뽑아요? 그리고 나는 화가 날 때가 많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화가 급격하게 화가 올라올 때가 있다.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느낌. 이런 거에 과하게 체크를 해도 반사회 문항에 떨어집니다. 다음에 반조직 문항. 그러니까 조직적 합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있죠. 조직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 이러는 친구들도 이게 과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세 가지 항목, 거짓말 척도, 반사회, 반조직. 이런 문항을 좀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반사회는 뭐 나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때리고 싶다 싶을 때가 자주 있다. 그리고 반조직성 문항은 나는 사람들과 활동을 잘못할 때가 아주 많다. 이거 빈도 잘 보셔야 돼요. 잘못할 때가 가끔 있다. 어쩌다 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많다. 이건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내향과 외향 혹은 내성과 외향 뭐 그런 거 있죠. 내성적이다. 이런 거랑 외향적이다. 이거랑 반사회 반조직은 다른 문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할 때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 이거는 반조직 반사회가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솔직하게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솔직하게 하되 반사회 반조직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것들만 좀 조심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인성검사에서는 그 빈도를 많이 물어봐요. 빈도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특정 성향의 빈도를 마음속에 좀 정해두고 갑시다. 이따가 이 키워드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집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5개 정도의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생각하고 가면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어요. 자주 있다, 가끔 있다, 흔히 있다, 거의 없다, 없다, 전혀 없다. 뭐 이건 제가 5점, 6점 척도로 했는데 뭐 이런 식을 좀 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럼 좀 빠르게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전에서 고민한 다음에 신뢰도가 걱정돼가지고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요즘 물론 이제 온라인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못 돌아가기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함정에 걸리거나 의미 없는 더미 문항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르는 게 인성에선 최악이에요. 왜냐면 계산했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모자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성 문제 중에 이제 5점 척도나 7점 척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운데에 너무 쏠리는 경우. 가운데에 쏠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지가 그렇게 나와요. 해석 불가로 나와요. 성향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판독 불가, 해석 불가, 회색 인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제 좀 그런 것들은 극단적인 답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 중심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 과하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과감하게 5번이나 4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중에 사설 인성 모의고사 보는 곳이 있어요.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참고는 하되 너무 매몰되지는 마세요. 뭐 그런 것은 뭐 한국행동과학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거를 이제 왜 이렇게 솔루션을 이제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하게 매몰되지 마십시오. 각 기업별로 이 문제가 달라. 그래서 비슷하게 가지만 특정 기업의 로직을 정확히 반영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험하다, 틀렸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뭐 거기서 붙는다 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한 번 정도 참고 삼아 볼 수는 있지만 과하게 이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막 이거저거 내가 막 테스트를 해. 돈을 막 쏟아부으면서 사설 모의고사에 인성 모의고사에 그거는 좀 제가 업체분들을 만났는데도 본인들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연구원분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인성검사는 본인의 성향을 솔직하게 보고 싶은 거지 정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다만 계속 조금 그 끝에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본인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이면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수준을 좀 정하고 가세요. 그러면 인성검사를 좀 풀기가 쉽습니다. 자, 수준을 정의해야 될 핵심 키워드입니다. 요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거는 뭐 이거 말고도 많죠. 뭐 흔히 얘기하는 자기소개서나 인성에서 보이는 인성 키워드들 있죠. MBTI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직, 워크홀릭, 나는 계획적인지 어느 정도 계획적인지, 팀워크, 책임감, 융통성, 외향, 내향, 리더십, 창의, 활동, 건강,
민감도, 걱정, 모험, 이기, 폭력 뭐 요런 것들의 나의 수준을 좀 생각하시되 여기서 조심할 키워드들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건강. 보면 나는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다. 나는 장이 좋지 않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내가 장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장 트러블 타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근데 이건 좀 건강하다고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장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건 좀 건강하다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다음에 이기적이다, 폭력적이다 이런 이제 반사회 반조직적인 거 있죠.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결론은 뭐다? 인성검사는 나의 어떤 수준을 좀 정리하고 키워드 제가 제안 드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모습을 좀 정리하고 가면 빠르게 풀 수 있고 역해하려고 하지 말자. 오히려 역해하려고 하다가 너미 문항이나 함정 문항에 걸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인재상을 한번 보고 가자. 인재상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델링을 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기업에서 그 특정 직무에 그 하이 퍼포머들이라고 하죠. 고성과자들이 가진 인성검사 결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미줄 차트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피파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민첩성, 방어, 수비, 공격력 해가지고 이렇게 거미줄 차트가 나오는데 그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사람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을 거야 라고 해서 모델링하는 회사가 일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걸 너무 그렇게 따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인재상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사람을 이 회사에선 좋아하네 정도만 갖고, 느낌만 갖고 솔직하게 하세요. 그게 정답률을 올리는, 그 합격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뭔가 모델링을 해서 하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만, 인성검사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될 때는 그때 모델링을 해요. 그때 가서. 시작부터 그러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얻은 그런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팁들이 막 여기저기 난무하고 카더라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만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진실이에요. 예. 뭐냐면 인성검사에 대한 로직을 어느 회사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요 정도 좀 유의해 주시고 조금 이제 몇 가지 팁만 좀 말씀드리면 자, 요거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라이스케일 팁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말 바꾸기 문제 좀 조심하셔야죠.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여럿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하다 보면 정합성이 맞고요. 두 번째, 늘 언제나 태어난 후 이런 것들 100%를 낮춰내는 수식어는 좀 주의해 주세요. 난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아까 예시 드렸죠? 이런 것들이 왜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제 참고 자료 있고요.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짓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인적성 검사, GSAT 이런 게 끝나면 이제 고3 날, GSAT 본 날, 저기 인터넷에 그 카페 있죠. 취업 카페 이런 데에 몇 개 컷이 어떻게 될까요? 수리 몇 개, 추리 몇 개, 뭐 몇 개 맞으면 합격할까요? 하면서 막 이거 표본 조사를 옛날 우리 토익 막 이렇게 조사하듯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공고 몇 개 보시고 면접 준비하세요. 그거 하면서 막 내가 붙을까 말까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마음은 알겠으나 이게 왜 그게 의미가 없냐면 이게 상대평가야. 인적성은요, 특히나 적성은 완벽한 상대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 이 회사라는 건요, 면접에서 소화할 수 있는 캐파가, 그러니까 그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캐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접관, 임원들이 몇 명이고 몇 명 하면 하루에 볼 수 있는 피면접자의 인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선발하지 않아요, 면접 볼 친구들을. 그게 뭐냐면, 적성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예를 들면 면접을 볼 친구들을 뭐 인사 쪽 직무를 뽑는데 인사 쪽 면접을 10명을 본다. 2명을 뽑을 건데 그래서 5대1인데 10명을 본다. 그리고 인적성은 200명이 봤다. 그러면 190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죠? 내 주변에 나랑 인적성 봤던 애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직무별로 이 커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요즘엔 직무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무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컷 알아본다고 막 거기 뭐 표본조사 아무 의미 없다. 예. 아무 의미 없고 마지막에 면접에 올라갈 친구들이 몇 배수인지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고 나랑 같이 보는 애들이 그 나랑 같이 쓴 직무 쓴 애들이 못해. 인적성을 잘 못하는 애들이 몰렸어. 그러면 내가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다 잘해. 그럼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그러니 그걸 가지고 뭐 무슨 절대평가처럼 그걸 따지고 앉아 있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거 쓸데없는 짓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면접 준비를 하든가 공고 몇 개 더 찾아서 하나라도 더 카드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